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 초반에 팔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끈적끈적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또 외국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끔씩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준 패밀리 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소중한 느낌을 가끔씩 받곤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준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방송 준비해놨습니다. 5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분 좋은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S&P 500 맵을 보시면 일단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빨간색이 있어도 굉장히 좀 어둡침침합니다. 그 얘기는요,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라든지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지가 못합니다. 따라서 하락한 종목도 소폭으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녹색을 보시면 올라간 종목의 수가 정말 많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분적인 부분은요,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선명한 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요, 메타도 선명하고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AMD, 퀄컴, 테크놀로지, CRM, 서비스나우, 인투이트,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대부분의 녹색이 굉장히 선명한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상승폭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어제 증시는요, 시장의 폭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또 상승폭도 넓어지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S&P 500의 시장 브레스,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퍼센티지는 이제 64%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61이었죠. 따라서 3% 정도 오히려 상향 조정된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거의 80%에 달한다. 따라서 이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AII 설문조사의 결과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5월 15일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향후 6개월 이후에 미국 주식 주가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40% 이상이 40.9%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추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23.3%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평균을 보시면요, 37.5% 그리고 31%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평균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죠. 따라서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어제보다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6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표처럼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적당한 온도를 보여준다.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자,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26가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매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가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QQ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기술주 100개를 합쳐놓은 테크주의 전형적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QQQ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굉장합니다.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 보시면요. 자, 테크니컬 클릭하시면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스파이어와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10가지는 중립, 16가지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요, 전체적인 S&P 500도 그렇고 테크주만 모여져 있는 QQQ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88%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1.17, 나스닥은 1.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15.86% 급등을 했고요. SMCI도 만만치 않죠. 15.81%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8.30, ARKB, 아크인베스트 21 쉐어즈 비트코인 ETF가 7.29%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ARKB 세 종목이 급등한 걸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제 비트코인은요 6% 이상 상승하면서 66,180에 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벌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5.95%로 급등했고요. 에디타스가 플러스 5.63, 서비스나우 플러스 5.40, 몽고디비 플러스 4.79,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4.72, 누홀딩즈 플러스 4.68, TQQQ 플러스 4.62, 마지막으로 로블록스가 4.2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성장주의 리스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버진 갤럭틱이 무려 16.54% 급락을 했고요. 리비안이 마이너스 8.85, 니오 마이너스 7.94, 루시드 마이너스 7.05, 엘버말 마이너스 5.82,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1,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4.64, 솔라이즈 마이너스 4.47, 레딧 마이너스 4.35,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3.81, 펠로톤 마이너스 3.78, 마지막으로 SQM이 3.0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주가의 하락이 도드라졌던 종목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시킹알파 퀀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모멘텀 그레이드가 F학점 혹은 D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최근까지도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어제도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최근 들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요.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서요. 최근에 들어서 모멘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가치 투자도 그렇고요. 성장주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따라서 컴퓨터, 모바일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모든 종목을 생각해 볼 때요. 대부분의 종목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이클을 타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순환하는 종목보다는요,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덕분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에서 우리가 자꾸만 떨어진 종목을 사게 되면요.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구조적인 성장의 투자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반드시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종목을 선정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SMCI가 15.81% 급등했고요. 비트코인이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벌티브 홀딩즈 플러스 5.95, 엔비디아 플러스 3.58, 펄솔라 플러스 2.65, 인피니온 플러스 2.5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40, TSMC 플러스 2.39, 우버 플러스 1.99,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75, 팔란티어 플러스 1.07, 두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58, 그리고 테슬라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3.4%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수익률을 매일매일 3대 지수랑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종종 나의 수익률이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 아니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지나치게 작은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높은 주식을 너무나 많이 들고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코어 CPI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3월에 비해서 예상과 부합하는 0.3% 상승하면서 세 차례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던 현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 3개월 연속으로요. 예상치를 항상 넘었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을 좀 잠재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노동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요, 3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됐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죠.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시면요, 지난달 비해서 0.3% 올라가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4였습니다. 따라서 기대치보다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작년 대비 헤드라인 CPI는 3.4% 올라가면서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코어 CPI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0.3% 올라가면서 예상치가 맞아 떨어졌고요. 작년 대비도 예상치가 3.6 그리고 실제로도 3.6% 올라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시장 전망치보다 떨어진 수치도 하나 발견되면서 기분 좋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요일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4월에 리테일 판매가 정체되면서 높은 차익 비용과 부채 증가가 소비자들의 소비를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잠깐 그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면요. 수요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소매 구매 가치는 3월 수치가 0.6%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난달에 발표됐던 수치 역시도 하향 조정됐다. 첫 번째 굿뉴스고요. 자, 두 번째 굿뉴스는요. 4월 달은 한 달 전과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리테일 세일즈가 성장하지 못했다. 정체됐다. 이게 두 번째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달 동안 지출의 대부분은요. 식료품 그리고 휘발유 같은 필수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요. 이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중간 전망치는 0.4%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0.4%가 예상치인데 실제는 0.0%였다. 성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하면요. 리테일 판매는 오히려 0.1%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돼 있죠. 리테일 세일즈가 지난달에 비해서 정체했다. 따라서 성장이 멈췄다는 거고요. 시장의 기대치는 0.4%였고요. 이번에는 자동차와 가솔린을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0.2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E에 적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 역시도 지난달에 비해서 0.3%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1%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는요. 이제 정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구나.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첫 번째 기사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수치는 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는요. 연준에게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재개하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관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수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CPI 하나만 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은 화요일에 중앙은행이 인내심을 갖고 제한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채권 전략가 캐시 존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수치다. 따라서 CPI가 잘 발표됐기 때문에 올해 잘하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수치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요. 따라서 S&P 500 지수는 상승했죠.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요. 약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부터는 드디어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노동통계국은 보고서에서 주거비용과 휘발유가 상승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의료 같은 서비스가 CPI 상승을 다시 한번 주도했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이 부분도 사실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주거비용은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주거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적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서비스 중 가장 큰 범주인 주거비는요. 3개월째 0.4%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후행성 지표인 이 주거비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CPI 지수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PCE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버 주가의 흐름이 조금 부진한데요. 그 이유는 우버라는 기업이 지금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요, 우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도 그렇고 또 EPS 역시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매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견실한 흑자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요. 우버가 과연 계속해서 성장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매년 견실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발견이 됩니다. 우버가 미국에서 셔틀 서비스를 공개했고요. 코스트코와 제휴를 확대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에서 셔틀 서비스를 도입하고요. 회원 전용 리테일 업체인 코스트코와 배달 제휴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요, 공항,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최대 5석까지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항의 셔틀뿐만 아니라 콘서트장이라든지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서 셔틀 서비스를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버는 이 서비스를 위해 현지의 차량 운영 업체랑 제휴를 할 예정이고요. 14석에서 55석 규모의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버는요, 사용자가 공유 차량 서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또한 우버원 멤버십에 학생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버원 멤버십은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비쌀 수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 역시도 우버원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비는 거의 받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품목에 5% 정도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5%에서 10% 정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이 지연됐을 때 5파운드 정도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년의 멤버십 피가 지금 60파운드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10만 원입니다. 1년에 10만 원이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따라서 학생의 할인을 제공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층을 넓히겠다,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음식 배달 부분에서는 코스트코, 미국 내 회원에게 우버 이츠를 통해 주문할 때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요. 연간 우버원 요금제에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버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쟁업체 리프트는요, 우버와 같은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모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인근의 셔틀이라든지 기차, 페리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 경쟁사들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것이 우버의 모습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5월 15일이었습니다. 1분기가 마감된 지 정확하게 45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13F 파일이 발표가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주 고맙게도요, 투자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형 기관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손들, 따라서 스마트 머니들이 어떠한 종목에 베팅을 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포기했는지 그들의 투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자, 오늘 역시도 13F 파일 특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살펴볼 13F 파일은요, 사우디 국부 펀드입니다. 과연 사우디 국부 펀드가 콜 옵션에 올인한 5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아라비아의 국부펀드는요, 2024년 1분기 1월부터 3월 사이에 블랙록, JP모간, 그리고 홈디포를 포함한 여러 회사의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고요. 누홀딩즈, 월마트에 대한 베팅을 2배 이상 늘렸고요. 새로운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줄여서 PIF고요. 수요일에 발표된 2024년 3월 31일로 끝나는 3개월 동안의 최신 13F 파일 서류에서 이 정보를 공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펀드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주식을 741.1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버렸죠. 또한 자산 기준 미국 1위 은행인 JP모간의 주식 385만 주, 그리고 세계 최대 주택 개량 소매 업체인 홈디포의 주식을 164만 주를 한꺼번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1분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처분한 다른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메리칸 타워를 팔았고요. 두 번째로 코스트코, 세 번째 데이터독, 프리포트 맥모란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트라 에너지 역시도 주식을 다 정리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사우디 국부펀드는요, 브라질 디지털 은행인 누홀딩즈의 보통주를 118만 주를 한꺼번에 인수했고요. 다른 움직임을 보시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제조업체 블루메르지의 주식을요,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 소매 대기업인 월마트의 지분도 141% 증가시켰고요. 자, 그리고 또 핀터리스트도 13.9% 늘렸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의 주식을 10.5% 보유 비중을 늘렸다,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사우디 국부펀드는요, 수소 연료 전지 제조업체인 플러그파워의 지분을 매각했고요. 택배업체 페덱스의 지분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요, 주식 소유 변동 측면에서 훨씬 더 활발한 리밸런싱을 진행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1분기에는 사고 판 게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분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종목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여한 것은 이 5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다 콜
옵션입니다. 따라서 상승에 베팅한 거죠. 자, 첫 번째 암홀딩즈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세 번째는 부킹홀딩즈고요. 네 번째 아마존, 다섯 번째로 어도비가 보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이 다섯 종목은 다가오는 2분기, 지금 현재 2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2분기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콜 옵션을 1분기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 많이 팔아버린 종목을 보시면요. 메타를 가장 많이 정리했습니다. 무려 1.2 빌리언이니까요. 12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내려오시면 사우디 굿펀드의 탑10 보유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1위는 우버입니다. 우버의 주식은 지금 변화가 없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27.29%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루시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우디 굿펀드는요. 루시드 지분의 6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주식을 사거나 팔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의 19.06%가 루시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종목은 테이크2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요. 암홀딩즈의 콜 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일곱 번째입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로 많은 비중이 지금 콜 옵션에 들어가 있고 주인공은 암홀딩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메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중을 77%나 줄였습니다. 자, 그 밖에 스타벅스 콜 옵션, 부킹홀딩즈 콜 옵션, 아마존의 콜 옵션, 그리고 어도비의 콜 옵션을 대량 매수한 것이 바로 사우디 굿펀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스마트머니의 포트폴리오는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입니다. 자, 이번에 스탠리 드루켄밀러가요.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를 팔아서 어떤 주식을 샀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유명한 헤지펀드 전문가 스탠리 드루켄밀러의 듀켄의 패밀리 오피스는요. 코히런트 주식을 250만 주, 킨더 모건을 390만 주, 메타 플랫폼즈를 63,930주, 그리고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645만 주를 신규로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네 종목은요. 지금까지는 포토에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13F 파일에 따르면요. 1분기에 비중이 줄어든 종목은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시게이트,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를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매도한 주식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399밀리언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엔비디아 콜 옵션도 정리를 했죠. 세 번째는 일라이 릴리, 네 번째는 벌티브 홀딩즈,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탑 바이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주식이 가장 위에 나옵니다. IWM인데요. 여러분들 IWM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Shares Russell 2000, 따라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ETF잖아요. 따라서 지금 스탠리 드루켄밀러는요. 조만간 소형주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톱니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산 주식은 코히런트고요. 세 번째가 나테라 INC, 네 번째는 우드워드고요.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탑10 보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IWM을 얼마나 많이 샀으면 이게 지금 가장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탠리 드루켄밀러는요. 지금 현재 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41% 소폭으로 주식의 개수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쿠팡이 3인데 1.99% 소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섯 번째를 보시면 VST가 나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전력 회사죠. 비스트란데요. 이번에 10.07%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여기 나옵니다. 71.5%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탑10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코히런트가 새롭게 매수된 종목이 8위, 그리고 9위를 보시면요. GE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전력회사에 많은 지분을 넣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탠리 드루켄밀러는요. 소형주가 앞으로는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올인하고 있는 IWM의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hares Russell 2000 ETF죠. 자, 여기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모멘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클릭하시고요. 자, 엄청난 모멘텀이 발견이 됩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지금 매도의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이고요. 16가지의 지표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가 추천되고 있는 주식이 IWM이다. 따라서 스탠리 드렁큰멜러가 적절한 시기에 IWM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레이 달리오가 쓸어모으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이 3종목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과연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어떤 주식을 좋게 보는지 3종목의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최신 설틴F 파일에 따르면요.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설립한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요. 1분기 동안 아마존 105만 주, AMD 67만 9천 주, 메드트로닉 68만 주를 새로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3종목은요.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없던 종목인데 새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 펀드는 CME 그룹,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마지막으로 모놀로틱, 파워 시스템 이렇게 3종목의 포지션을 종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DFS 같은 경우는 앞에서 스탠리 드렁큰멜러가 굉장히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은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아예 팔아버렸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브릿지워터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매도한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구글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0.5 빌리언을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394 밀리언 그리고 애플도 316 밀리언이나 추가했다. 굉장히 많이 샀죠. 네 번째는 아마존이 189 밀리언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61 밀리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메가테크 기업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반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의 이름들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 코스트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코카콜라, 세 번째는 PDD 홀딩스, 네 번째가 시스코, 마지막으로 P&G가 보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이 가치주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매도했다. 따라서 지금 레이 달리오가 보기에는요. 성장주, 테크주가 달릴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브릿지워터의 탑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1.19% 정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을 추종하는 IVB, ET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구글입니다. 구글을 이번에 162.6%나 추가 매수하면서 3등으로 올라섰고요. 다섯 번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납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162.4%나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도 50% 가까이 추가 매수하면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구글, 두 번째 엔비디아, 세 번째 메타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포트폴리오는요. 손정희 회장이 버티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아이온큐의 지분을 16% 매도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최근에 설틴애플 제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요, 2024년 1분기에 지분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산 주식이 딱 2개, 그리고 판 주식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변동이 거의 없었다, 리발란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누홀딩즈입니다. 16밀리언 정도의 자금을 투여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주식은 에어스팬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면 11만 1000달러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요. 첫 번째가 아이온큐죠. 5밀리언 정도를 이번에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풀트럭 얼라이언스 1.92밀리언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뱅크의 탑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이 아니라 탑 11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밑쪽에 아이온큐가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T모바일인데요.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78.87%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몰빵 수준이죠. 따라서 T모바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모바일의 전체 지분의 7.37%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엔비디아가 나오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4.98%, 거의 5% 정도를 배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누홀딩즈가 나옵니다. 5위에 있고요. 1.46%의 자금이 누홀딩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지분을 6.12%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위를 보면 레모네이드가 나오고요. 레모네이드 역시도 전체 자금의 1.03%가 투여가 돼 있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이온큐가 나오는데요. 아이온큐는 전체 지분의 0.14%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16.09%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이온큐의 지분 중에 7.02%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주주죠. 따라서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아이온큐를 추가적으로 매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아이온큐 주식의 모멘텀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6가지의 지표 중에 7가지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9가지가 중립, 그리고 10가지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간 중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주가는요. 셀이 나와 있는 것은 1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10일, 20일, 30일까지 다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요. 희망73님께서 아이온큐에 대한 저의 의견을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감히 아이온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모멘텀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라든지 펀더멘탈을 떠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제가 원하는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 왜냐면요. 저는 오히려 아이온큐가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쯤 돼서 그때 들어가서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이온큐라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바라는 수익률은요. 뭐 1년에 10배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에 20%, 30% 정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 1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13F 파일 특집은 계속됩니다. 스마트머니의 동향, 지금 현재 큰손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내일 미줌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